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이 대표와 가까운 주류 중진들의 마음은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정치적 수사였다, 조작이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의 오늘 주장입니다. 친명계 핵심 중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간 돈 금액이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다.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수천, 수억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 갖고 그러느냐고 했다고 하죠. 지금 당의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다는 한 비주류 중진의 지적이 과장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도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이정근 녹취록 속의 수많은 오빠, 언니, 동생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의 대표가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줄 소환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불법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강 회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에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강 회장과 함께 전달자로 특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도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21년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현금 6천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 씨가 이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해서 이 돈이 윤관석 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추가 입건과 조사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 관련 취재에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어느 때보다 보안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서 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강 회장은 2021년 3, 4월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조직 담당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돌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강 회장이 송영길 캠프에 전달된 현금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소환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회장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대전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조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강 회장과 함께 돈 봉투를 만들어서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 사이의 이 통화 녹음에는 두 사람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금품 살포를 공모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요. 관련해서 앞서 공개됐던 녹음 파일 속의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지금 강내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 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 회장이 현금 살포 사실 일부 인정했다. 이게 맞다면요.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또 가능한 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이죠. 이 7인회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돈봉투를 받은 의원 중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가 있다는 의혹인데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7인회 멤버인 A 의원도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다시피 7인회는 이 대표를 경기지사 시절부터 곁에서 도왔던 핵심 측근 그룹으로 좌장격으로 불리는 사선 중진의 정성호 의원과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김남국 의원 그리고 이규민 전 의원 이렇게 7명을 가리키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인 중인 의혹 대상자의 7인회 멤버를 비롯해 친명계가 최소 5명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이제 언론 보도 등에 근거한 의혹 제기인 그런 상황이고요. 검찰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또 그런 상황이죠. 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아직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며 공여자 측에서 봉투 등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대로 전달됐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7인회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 7인회 중에도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있다는 그 의혹 보도에 대해서 검찰의 기획적인 언론 플레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돈봉투를 받거나 전당대회에 개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 이재명과 가까운 의원들이 관여됐다고 하면 검찰에서 그냥 발표를 하시는 게 낫죠. 이게 언론에다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건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 기획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서 어쨌든 그 돈봉투를 받고 전대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했던 그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계라고 하면 몇 명이겠어요, 사실 요게. 물론 소위 말하면 7인이라면 7명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면 7명이 다 의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결국 진술까지 받아놨다고 하면은 정확히 이름을 대고서 빨리 소환 조사를 제일 먼저 해야죠.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흘려갖고서 야당 당대표를 갖다 곤란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7인회를 겨냥했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검찰이 수수자 특정 작업을 끝내면 그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착수가 될 테고 만약에 그중에 7인회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포함이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내년 총선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향후에 수사를 거쳐서 기소까지 할 경우에 총선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의혹 단계이고요. 또 일부 언론의 보도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최측근 그룹이죠. 이른바 7인회에서도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가운데서 친명계가 여러 명이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진작부터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을 해서 이 문재인 전당대회 때 친명계가 당시 이제 당주류가 아니었던 송 전 대표를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급기야 이렇게 친명계, 특히 이제 7인회 안에서도 돈봉투 수수 의혹의 의원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 단계잖아요. 검찰이 좀 명확하게 녹취록을 분석을 해서 누군지 특정을 하는 게 좋지. 지금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 시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책이라든지 뭔가 진상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검찰도 아직 이런 그냥 카더라, 의혹 이런 수준의 것들을 흘려서 안에서 당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게 누군지 모르고 지금 다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명확하게 누구다, 7인회 누구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소환 조사하고 돈이 오갔는지 그렇게 해서 좀 말끔하게 수사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이제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이 수준의 것들이 정말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떤 식대나 어떤 활동비 위주의 경력금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범법적으로 규정해서 민주당 자체를 전체를
말하자면 범죄 집단으로 하는 그 부분들은 조금은 좀 과도하지 않냐?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과도하다. 이게 2021년 오늘에 있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2008년에 그 당시에 이제 박희태 한나라당 그 대표 선거에서 300만 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전부를 돈봉투 당이라고 해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뭐 십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누가 요즘 돈봉투를 살펴합니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지금 지난 3월에 있었던 전국 농협 선거 같은 경우에도 돈봉투 살포가 됐다는 소리를 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라고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은 지금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받은 금액인 것이고 나아가 지역구의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만 원, 토탈 합치면은 9,400만 원 정도로 해서 거의 억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경력금이다, 밥값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속고 대제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관행이고 그게 뭐가 잘못해서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 나간 그 지지자들이 지지해 주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해악이 되고 나아가 7인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만약에 진짜 검찰에서 뭐 7인의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하면은 그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좀 관계되는 분들이 있던 것이다를 기사들이 7인에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결국 지난 그 2021년 5월 달에 민주당 그 전당대회와 2022년 이 대선 이때에 2심, 송심, 2심에서 거의 그 한 몸을 했지 나중에 않습니까?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춰 봤을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재명 대표 어제 이제 공개 사과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이런 얘기 하긴 했다는 거 저희가 또 밝혀두겠습니다. 이번 의혹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건요. 당시 돈봉투 살포 과정을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송 전 대표는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전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송 전 대표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송 전 대표의 해명과는 다르게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이 송 전 대표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녹취 내용 등을 볼 때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보고받고 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요.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엔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에게 송영길 전 대표가 레구가 돈 많이 썼냐고 이렇게 나에게 묻더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레구가 바로 이제 강레구 감사협회장을 가리키는 거겠죠? 맞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조사해서 송 전 대표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앞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돈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송 전 대표를 언급한 녹취 내용도 공개가 된 바 있었죠. 송 전 대표가 언급된 녹취 파일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그 조금 모아주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아니, 네, 뿐만 아니라 알선 수재죄 등으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총장의 1심 판결문에는 송 전 대표와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도 여럿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JTBC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의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국회의원의 측근이라고 하거나 내 뒤에 송영길 이런 분들이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와 이 전 부총장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과거 두 사람의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은 저는 우리 서초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지키고 계시는 이정근 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상해 항저우의 임시정부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정근 위원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이정근 파이팅! 파이팅!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정근 후보가 3번이나 여기서 출마를 해서
낙선해가지고 출마할 때마다 와서 제가 지원 인사를 했는데 이정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집권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송영길 당대표의 이 간절한 걸음에 화답해 주십시오. 송영길 당시 대표는요,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원외인 이정근 씨를 당 사무부총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당내에서도 반대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된 직후 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은 당 핵심 요직에 잇따라 임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원외 인사였던 이 전 부총장 임명 때는 이 송 전 대표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당직 인사를 하려 한다는 이 당내의 반발도 컸지만 송 전 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앞세워서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제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때 공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지금 나오는 정황을 보면 그 공이 이 돈봉투였던 모양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지금 민주당에 떠도는 돈봉투 리스트를 보면 당시 송 전 대표가 당내 요직에 기용한 현역 의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당시 돈봉투가 은밀하게 전달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와 녹취 파일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JTBC 보도인데요. 최초로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 2021년 4월 27일 이정근 전 부총장은 윤관석 의원에게 아까 그 상황 강모 지역위원장은 전혀 모른다면서 돈봉투가 아닌 지역 분석 서류를 전달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10개의 돈봉투를 건넨 직후의 대화로 보이는데 강 위원장은 송영길 캠프에서 경기도 대의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캠프 내 핵심 인사에게도 돈봉투 전달 내용을 감춘 정황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전 부총장은 강래구 회장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는 윤 의원이 너무 조심을 한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들도 담겨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 윤관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뭐 그러대 너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윤관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요. 야권 인사들은 어제 오늘 당 지도부 그리고 일부 주류측 인사들을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이 너무 방대하고 또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 등으로 볼 때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은 이번 의혹이 민주당에게는 초대형 악재이자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정황들을 봤을 때 조작이나 날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보복성 수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통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로 세로 이렇게 C줄 날줄을 잘 맞춰주는 통화 내용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많고 여기서 이제 공간 얘기들이 나오고 연관된 이제 얘기들이 또 뒷받침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조금 넌센스고 조금 오히려 그런 주장 자체가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대중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게 조작이나 날조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돈 봉투가 만들어지고 또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이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개인적인 리탈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녹취록이 지금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결국 핵심적인 의혹의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정치에서 전당대회든 아니면 뭐 대선이든
그런 큰 선거를 치를 때는요 후보자는요 웬만해서는 참 자세한 걸 모릅니다.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그렇죠. 잘 모르고 일일이 모르고 누가 말씀이시죠? 얘기를 하더라도 네네. 아 그래? 그렇구나. 이 정도 하면서 지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정근 씨가 얘기한 이 녹취 파일을 SBS가 보도를 했는데 내유가 돈 많이 썼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정근 씨의 단순 주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보통 정당대회는 그 정치를 하는 입문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뭔가 유력하게 될 것 같으니까 와서 본인이 본인 돈을 써가면서 돕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 돈을 개인 돈을 많이 썼어?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강래구 씨가 결국에는 이정근과 윤관석 당시 의원과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를 송 대표가 알았느냐라는 부분들을 단정지어서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건 검찰의 주장일 거라고 보고요. 검찰이 공식 확인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보도일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한 추측인 것 같고 송 대표가 지금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캠프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각자 개인 돈을 써가면서 날 도와서 고맙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선거 캠프의 기본 원칙은 후보는 결사옹위, 후보는 어떤 그 불법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전련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선거 캠프의 운영 원칙이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송영길 대표의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일부 언론에서 관련되는 녹취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 전 대표가 알았는 듯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과연 입증이 됐냐라고 할 때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송영길 대표가 난 아예 모른다라고 했던 것에는 상처를 낼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3만여 개가 되는 그 녹취록 녹음 그 파일 중에 이정근 그 부총장과 송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입증하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계속 부인하고 있고 어제 오늘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제는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통화도 했다고 하죠. 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정말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지난 16일 밤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하면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조만간 기자간담회도 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한 대응과 조기 귀국 여부 등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YTN은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날 파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제 조기 귀국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송 전 대표의 입장으로만 이렇게 비춰를 본다면 결국 이 대표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도 별로 없는 것으로 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JTBC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밤 이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통화하며 당의 대응 방침을 전하고 조기 귀국을 좀 요청을 했는데요. 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 만큼 당장 귀국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실상 조기 귀국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지금 검찰 수사는 정치 수사다 이런 입장도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다음 날인 어제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당 자체 진상조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시죠.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네, 관련해서 SBS는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에 당 지도부 등에게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할 테니 송영길 전 대표도 좀 빨리 들어와서 결자 해지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SBS는 당 지도부와 이 대표 측근들을 취재한 결과 사실상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 이제 이심송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송영길 전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왔고요. 때문에 이번 사안이 이제 벌어졌을 때만 해도 이 송 전 대표 감싸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민주당 안에서까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선 전당대회 당시 당내 주류였던 친문 세력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역시 친문과 소원한 관계였던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전당대회 이후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는 듯한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지면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이심송심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내놓은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을 통해 물려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먼저 과거에 나온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 편드는 거 아니냐 의심도 나오고 이심 송심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이심 송심이란 말 듣기 싫으시죠? 예, 그 이시면 이낙연도 있잖아요. 머리 부상 투혼을 불태우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송영길이 자기 총선 복숭아 선언까지 하고 이재명에게 모든 걸 걸고 정말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계양 국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돈봉투 의혹이 터지자 국민의힘과 비명계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를 한꺼번에 겨냥해서 밀월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가 송 전 대표 감싸기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당 자체도 조사 대신에 수사기관에 힘을 싣고 나서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 돈봉투 의혹 초기만 해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하는 대신에 검찰 수사를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 닷새 만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사과를 하니까 그 배경에 혹시 송영길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고 한 방송사는 아까 전해드린 대로 탈당 권유다 이건 사실상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된 건 무엇보다 관련 녹취록들이 줄줄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탄압 수사라는 주장만 계속 고집을 하면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있었다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선을 긋고 이 대표 본인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당내 계파 갈등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초기에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와 어제 고개 숙여 사과한 이 대표의 모습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하고 저렇게 고개까지 숙였는데 친명계 주류에서는요 여전히 돈봉투 의혹을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 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돈봉투 금액도 소위 말하는 기름값이나 식대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고요. 정 의원은 송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이를 것 같다는 좀 입장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과 그 주변 인사들 특히 보좌관도 연루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송 대표 본인은 저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실제 하다 보면요,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송 전 대표도 혹시 그러면은 어떤 뭐 도의적인 책임일지라도 지고 탈당해서 뭔가 조사받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송 전 대표도?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돈봉투 의혹에 거론된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면서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흘린 것은 검찰이 아니겠냐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때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이름이 거론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300번이 넘는 수사를 했는데 돈 한 푼 받은 흔적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바뀌게 된 거죠. 이 국면이 바뀌는 동안 실제로는 많은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큰 손해를 입었죠.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검찰 수사의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녹취를 내놔서 흘리는 건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수사가 다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은 지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처럼 대표하고 또 측근 중진들의 말이 이렇게 달라서 그런지요.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의 윤리 감각이 퇴화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비명계에서는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옛날 같으면 당이 난리가 났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겪으면서 당의 윤리 감각이 퇴화됐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지도부가 바로 밤에 막 밤 9시에 뭐 예를 들어 8시에 뉴스가 나왔다. 그럼 9시에 회의를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각이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할까요? 네. 지금 국민들은 그 방송을 본 국민들은 누구나 다 송영길 대표하고 관련돼 있을 거라고 다 의심을 해요. 예, 또 그 추가 녹취 파일도 의혹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서 정정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또 검찰 수사에 뭐 협조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이거 도망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도피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완전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하면서 선긋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방탄으로 일관하고 남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 논란 등과 맞물려 이번 돈봉투 의혹 대응에서 내로남불이라는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또 이 과정에 대한 정치 검찰의 행태 이것과 송 대표 문제가 같이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되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 논란, 사법 리스크 거기에 송 대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 처신 이런 것들이 전부 묶이게 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국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예고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방탄을 하고 하면서 송 대표 문제는 냉혹하다,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리스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국민들 앞에서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제 측근으로 불리는 중진들은요, 방송에 나와서 송영길 전 대표를 감싼다거나 또는 또 검찰이 계속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대표하고 그다음에 측근 중진 의원들의 말이 결국 이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표의 사과는 과연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지적은 충분히.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로 감히 국민들 눈높이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라서 또 본인의 개인적 견해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축에서는 당대표가 국민들 앞에 손과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진정성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검찰의 녹취록에 분명히 만약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돈봉투 마련한 윤관석 의원, 이정근, 그다음에 강내구 이 세 사람의 녹취록은 분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왜곡됐다고 하지 않지만 그 외의 녹취록을 가지고 어떤 의혹 수준의 것들을 계속 검찰에서 흘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반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고 당내에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맡겨놓고 검찰은 정말로 의도성 있는 그러니까 식대나 경비 수준에 있는 경력금 수준이 아니라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가 마땅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두 가지 측면을 국민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덧붙이면 송영길 대표의 이제 그 입국 문제, 조기 귀국해라.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좀 탈당 문제도 그렇고요. 아직 섣부른 것 같아요. 시기상조다. 왜 그러냐면 아직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까지 안 갔는데 네.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앉아서 뭐 합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진상조사가 안 되는데 송 전 대표가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당내에서 국민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있지만 또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황인데 억울할 수 있고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게 단순히 외유가 아니라 그 대학과 강의 체계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지 회피한다, 도망간다,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하는 또 일부 의원들의 어떤 주장들은 그것도 조금 과하다, 네, 지나치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대장동 정영학 리스트는 녹취록은 조작되었고 송영길과 관련되는 이정근 녹취록은 진실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되는 것은 검찰의 탄압이고 송영길과 관련되는 수사는 수사 의뢰다. 나아가 당내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에 대한 기소된 것은 당헌 80조 적용 배제에서 당원권 정지가 안 되는 반면에 송영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정치 수사가 아니고 만약에 기소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대로 뭐 당권도 정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자신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은 검찰 수사나 모든 것도 해야 된다. 오히려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봤을 때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과란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오히려 나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해서 나의 모범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할 경우에는 오히려 만약에 무죄가 나오고 하면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에 나가가지고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 안 하고 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이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신빙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깊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명계의 움직임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요. 바로 이제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입니다. 이 대표 오늘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습니다. 네, 지난 8일 장인상으로 일시 귀국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배웅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출국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일정은 정해지셨나요? 하지만 이 전 대표는요, 앞서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과 가까운 의원 1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관련 녹취록에서 돈 살포 대상으로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도 언급됐다는 보도를 보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자성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완전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6월이 비명계 결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엄중한 상황에 놓인 만큼 이낙연 역할론을 중심으로 비명계가 뭉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 지금 아주 십잡화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쩐당대회다, 더불어 돈봉투당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지난해 이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가 오갔다는 이 세간의 소문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는 민주당 내 비판을 비꼬면서 정치 수사가 아니라 비리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고 일갈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비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돈봉투 전당대회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자당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진 이런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니라 비리 정치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돈봉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고요. 이 당사의 돈봉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민주당 내 인사들에게 관련 내부 제보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특정 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범위한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상당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범위한 돈봉투 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 일탈이라는 의미로서 아주 내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 조직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크 상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가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인섭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 등을 상대로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청탁을 하고 개발 사업자로부터 로비 대가로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인섭 씨는 이 대표와 2000년대 초부터 인연을 맺은 인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는 선대 본부장도 맡았었고요. 2018년까지 이 대표의 선거 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정황과 백현동 사업 당시에 정진상 전 실장과 300여 차례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의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 의혹보다도 오히려 배임 혐의가 더 뚜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심하게 성남시가 이 판을 깔아주고 민간인
이 개발 이익을 싹쓸이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대장동에 비해서 더 뚜렷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인섭 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 사안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백현동 특혜 논란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안이고 김인섭 씨 역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역시 김인섭 씨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현동 사업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죠. 김인섭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받은 77억 원은 동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받은 지분일 뿐이고 성남시를 상대로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취재진들에게 이 대표와 2010년 이후에 왕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관계에 선을 그었었습니다. 과거에 나온 이 대표와 또 김인섭 씨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신에 있는 거 지금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네, 이처럼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인섭 씨가 구속된 이후 연달아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받은 77억 원의 성격이 로비 대가인지 아니면 김 씨의 주장처럼 동업 지분인지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1차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JTBC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은 김인섭 씨에게 77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을 언급하면서 정 전 실장이 더 잘해주려고 하니 기다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업자는 석 달쯤 뒤에 실제로 백현동 관련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함께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지난 2019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증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관련 사건인데요. A씨는 그동안 이제 위증 혐의를 부인해왔고요. 법원도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다 이런 이유로 그 A씨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후에 이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네, A씨는 최근 검찰이 이 대표와 자신이 나눈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이 초기 조사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보니까 위증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가 대장동 의혹의 그것보다 더 뚜렷하다. 이런 법조계 분석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특히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고 민주당 자체의 어떤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을 넘어서 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 사실 자연녹지에 그와 같은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그 특혜적 관점에 있어서 얘기한 것처럼 각종 로비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업체가 3, 4천억 이상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어렵고 나아가 거기에는 원래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최초의 계획보다 임대 아파트가 10분의 1 이상으로 쪼그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한 혜택은 결론적으로 그 사업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배임이라고 하면은 그 업체는 너무나 그 배임으로서 성립되는 것이 요건이 명확한 것이죠. 나아가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용도 변경을 한 것이 누구냐?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그것이 나의 의사가 아니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해서 지금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유죄로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돼서 확정이 되면은 본인의 피선거권, 한마디로 공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이제 자체가 많이 사건이 남았으니까요. 예, 재판이. 만약에 네, 이제 네. 확정된다면 그렇게 되고 네. 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국고 보조금도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을 넘어서 이 백현동 관련되는 사건이 오히려 정치적 영향은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가정의 가정에 전제는 한다면, 그런 예. 겁니다. 네, 말씀해 뭐 주시죠. 가정의 전제한다면 네, 네, 그렇게 네. 되겠지만 네. 가정일 뿐입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하지만 분명히 백현동도 똑같습니다. 대장동하고. 과연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그 가정들이 맞아떨어진다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책임질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용도, 의도대로 그 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고 김인섭 씨가 동업지분을 77억을 받은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입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검찰이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 엮으려고 하는데 저는 김인섭 씨가 왜 2010년도부터 이재명 대표와 절연이 됐을지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검찰이 밝혀야 되지만 제 추측컨대는 김인섭 씨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붙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적 사업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절연한 게 아닌가. 그건 또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요.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지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국민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 목사가 기자회견을 갖고서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운동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내에서 불거진 지도부의 설화와 전광훈 리스크가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도부 설화 그리고 전광훈 리스크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초기에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질질 끌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전광훈 쳐내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김기현 대표가 더욱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당초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거란 예상과 달리 이 당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면서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광훈 목사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선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당원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수용하시면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전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요. 사실상 이제 다음 총선 공천에서 본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막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으로 사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지 지금 이 부분이 또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전광훈 목사의 보수 진영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서는 사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 목사의 영향력이 닿는 당원 세력의 실체를 놓고 최소 10,000명 이상이다. 또 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는 지난 3일 한 라디오에서 수십만 이런 단위는 아니겠지만 최소 10,000명 이상의 정도의 당원은 전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오늘 다른 라디오에 출연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도 그분 뜻대로 된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많은 사람을 들여왔어도 그분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분이 뭐
뭐 누굴 지지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된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았고 거꾸로 이제 남 된 거를 내가 지지했다라고 이렇게 활용은 하는데 실제로 본인에 의해서 뭐가 된 것은 저는 별로 없다.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광훈 목사가 여전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당 안팎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절연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전 목사와 국민의힘이 절연하기 위해서는 전 목사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밖에서 강성이고 좀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지지자의 한 분이고 근데 또 당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이 그분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당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냥 한 명의 지지자일 뿐이다. 그것도 당원도 아닌 그냥 지지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대표나 우리 지도부는 그쪽에 가서 뭔가 알랑거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뭔가를 약속하는 정치인을 내부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이혼한 부부처럼 뭐 우리 이제부터 끝 이런 건 아니잖아요. 파장이 워낙 커져서 그런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오늘 전 목사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그간 전 목사의 일에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무시 전략을 써왔었죠. 그런데 전 목사와의 절연을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하며 잡음이 생기고 급기야 전 목사가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는 데까지 이르자 어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넘겨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제3자가 그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니까 나머지 당 일에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나머지 당 일에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광훈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선을 긋는 데서 더 나아가서 격한 어조로 비판에 나서는 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행동으로 전 목사 세력을 끊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 목사를 공개적으로 추켜 세운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나 전광훈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을 전수조사에 탈당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요, 일부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여권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정성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세웠다는 건데요.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새 윤리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김 최고위원 징계가 1호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들으신 것처럼 아주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또 비판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지난 3월 전당대회 잔치는 끝난 겁니다. 그 잔치는 100% 당원을 위한 잔치 아니었습니까? 그럼 당원들 잔치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내년 4월에 있는 선거를 위해서 중도로 나아가 호남으로 서진 전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뒷다리를 잡고 있는 그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나아가 4월을 마무리하고 5월달 이제 5.18이 된다고 하면은 호남을 비롯한 서진 전략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라도 배후에 있는 문제는 지금 전략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지금 시점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전광훈 목사 논란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2019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 대회를 전광훈 목사를 앞세워서 했었죠.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사야의
비유하면서 선지자를 세울 만큼 했어요. 근데 우연일치지만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고요.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도요. 정광훈 목사 옆에 따라다니면서 있다가 장관급으로 인사가 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랑 같이 손을 잡고 수석 최고위원이 됩니다. 결국엔 국민의힘 자체가 정광훈 목사를 키웠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냥 뭐 어떤 내부적으로 뭐 징계라고 끊을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 손잡았던 분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된다. 이제는 당신은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혼란을 초래하니까 이제는 제발 정치권에 사라지고 종교형으로 가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한병의 3회분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경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이 그 마약 음료를 분석해 봤더니 통상 1회 투약하는 양보다 3배가 넘는 마약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특정 다수, 그것도 청소년을 상대로 뿌린 마약 음료에 이 엄청난 양의 마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이 마약은 1회 약 0.03g을 사용하는데 이 마약 음료에는 3배가 넘는 0.1g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급성 마약 중독 가능성이 있었다는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한 이 수준의 마약에 노출됐었다는 사실이 아찔하기만 합니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의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1회 사용량이 3.3배인데 일단 이렇게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이제 3.3배에 달하는 양을 이제 1회에 투약했을 경우에 이제 급성 중독에 좀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급성 중독이 걸릴 경우에 여러 가지 정신 창단이라든가 또 뭐 기억력 상실 등의 이제 심각한 좀 신체에 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제 자료는 있습니다. 실제로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요. 아주 극심한 부작용에 또 시달렸다고 하죠. 네,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이 실제로 이 마약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중에 음료를 다 마신 학생 1명은 일주일 동안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을 호소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학생들한테 배부된 18병 중에 6병의 행방이 불분명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피해자들이 마신 8병과 수령만 하고 마시지 않은 4병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구토 등 부작용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치료비 지원도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 아주 오랜 기간 또 치밀하게 진행된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하죠. 네, 경찰은 마약 음료를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이 최소 6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소 작년 10월부터 범행을 준비했을 거란 판단입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범죄와 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 씨 등 중국에 있는 윗선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인은 모두 10명으로 현재까지 7명이 검거된 상태고요.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 검거를 위해서 중국 공안 당국에 단순히 좀 공조 요청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마약 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고 그간 상호 공조를 통해서 범죄자를 송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있으리라 기대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 워낙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컸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를 함부로 마시기 불안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일 텐데요. 올 하반기에는 이런 불안감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료에 마약이 섞였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마약 검사 키트가 9월쯤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음료에 키트를 담그거나 액체를 펴바르는 것만으로도 마약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키트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에게 먼저 보급된 뒤에 현장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남한테 몰래 마약을 먹일 경우에 단순 마약 사범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을 먹을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금전갈취 등 이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남한테 몰래 마약을 먹일 경우에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 관련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마약 범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의 우려를 표시했는데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혼자 있는데 쓱인데요.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앵커님, 만약에 댁에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이 창문 사이로 모르는 손이 이렇게 쓱 들어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저보고 그걸 상상하라는 말씀입니까? 너무 무서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올해 초에 대전의 한 원룸 밀집 지역에서 이런 무서운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잇따라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영상 보시면 사건이 벌어진 지난 1월에 대전의 한 주택가를 서성내던 남성이 길이 아닌 비좁은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가서 1층 창문을 여는가 하면 남의 집안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훔쳐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일대에서는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서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CCTV에 포착된 바로 이 남성의 소행이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이거 뭐 당연히 공포감을 느낄 건데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은 불안감 또 공포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아주 날카로운 눈썰미 덕분에 범인을 현장에서 또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경찰은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이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을 했고 추궁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 남성이 나는 아니라며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성의 어깨에 묻은 먼지가 경찰의 눈에 띈 건데요. 앞서 CCTV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남성은 비좁은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가서 1층 창문을 여는 식으로 범행을 해왔는데 그때 묻은 먼지를 경찰이 날카로운 눈썰미로 포착해낸 겁니다. 결국 먼지에 대해서 캐묻자 결국 이 남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룸 밀집가를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상습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주일에 3억 4천만 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일주일에 받는 일종의 이제 주급이라고 하죠. 그 보수가 보도가 돼서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매체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별로 주급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축구의 자존심 손흥민 선수는 일주일에 21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과 부러움을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주급 3억 4천만 원을 1년 52주로 계산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77억 원인 셈인데요. 토트넘에서는 두 번째고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는 17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170억 원이 넘는 역대급 연봉에도 손흥민 선수 순위가 17위에 그친다는 건 놀라운 대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프리미어리그 주급 전체 1위를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은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주급을 받아서 그야말로 넘사벽급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이 소속팀인 토트넘 내에서의 득점 기록도 갈아치우고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5일 열린 이 본머스전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토트넘 구단에서만 공식전 143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는 토트넘 득점 6위인 저메인 대포와 좀 동률을 이룬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8일 넣은 골로 프리미어 정규리그 역사상 34번째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통산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의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had last week really tough moments and my granddad passed away, so yeah, it was really not easy moments, but I want to send that goal to him there. Achievement because of you guys, and I'm really grateful, and especially today we won the game in the special difficult moments, and yeah, let's move on, and 8 games left, and let's 손흥민 선수 지금 현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좀 더 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영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통산 득점 기록 부문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오르고 싶다. 몇 년 더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회적으로 토트넘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오는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지만 최근 들어서 FC 바르셀로나 등 이 빅클럽 이동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잔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적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인지 그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